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개혁신당 이준석입니다. 오늘 저는 현재 상정되어 있는 방송문화진흥법 관련해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우선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찬성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롯이 이 법안의 내용이 모두 옳다고만 생각해서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개혁신당은 창당했을 때 이미 이 방송과 관련해서 개혁신당만의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극한 대립이 방송을 두고 벌어지는 것은 방송을 장악한다는 것의 의미가 매우 달콤한 유혹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서나 우리가 주장하는 바나 또 국민들의 생각을 언론을 통해서 전해 듣고 또 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언론과의 접촉은 필연적이고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홍보하고 싶고 광고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에게 조금 더 크게 들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고 우리가 다소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야기는 조금 작은 소리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언론을 놓고 항상 정치 세력 간 충돌을 이어왔던 것입니다. 사실 이 비극의 역사는 과거로 독재 시절로 돌아가 보면 당연히 독재 정부 입장에서는 언론을 장악해서 국민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에 주력해왔고 언론인들은 그리고 국민들은 그것과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87년 민주화 이후에 이제 방송사 임원 선임에 관련해가지고 꾸준하게 정권을 잡는 쪽이 항상 장악을 기도했던 것은 결국 2012년 그쯤에 벌어졌던 방송사 사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들이 아마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때로는 소강기로 때로는 격렬하게 벌써 12년이 넘게 이어져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정치를 시작한 지 한 12년, 13년쯤 되니까 저는 정치하면서 매번 이 갈등을 가까이에서 목도해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믿기 어려운 것은 항상 이 경쟁의 결말은 장악하려고 했던 쪽에서 오히려 기대하던 성과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정권을 내주고 선거를 지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언론이라는 것은 결코 이런 우리가 입법하는 법안 따위로 장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법을 입법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안에서 올바른 소리를 듣기 위해 가지고 각자의 방법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KBS 사장이 교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KBS 사장이 교체되는 것을 넘어서 그것에서 저와 가까웠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버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사장이 들어서고 새로운 임원진이 들어서면은 방송국에 많은 것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견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시간을 되짚어보면은 2021년, 2022년을 거치면서 저는 그 당시 야당의 당대표, 지금의 집권 여당의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꾸로 그 당시 야당은 방송 정상화를 모토로 걸고
여러 가지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2021년, 2022년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의 KBS에 대한 공약이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상기시켜 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59초 쇼츠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당시 국민의힘은 공약했었습니다. KBS가 진정하게 공영성이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다른 상업용 민방 또는 다른 공영방송사와는 다르게 국민들의 알 권리를 더 잘 충족하고 국민의 세금과도 같은 준조세에 해당하는 성격이 있는 수신료를 바탕으로 상업성이 다소 뒤처진다 하더라도 알찬 컨텐츠를 만들어달라라는 취지에서 그 당시에 대하 사극을 의무 제작해달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나라에서 보도 채널이나 종합편성 채널 그리고 지상파 채널에서 사건,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국내 정치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다루고 있고 그것은 어떤 정치 세력의 입장도 다 대변할 정도로 많은 채널이 다루고 있으니 적어도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에서는 적어도 메인 뉴스에 9시 뉴스에 30% 이상의 분량을 국제 뉴스에 할당해달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공약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KBS라는 공영방송사가 광고까지 받지 않으면서 공영성을 추구해야 된다면은 당연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까지 한국방송공사가 생긴 뒤로 수신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모든 영상 저작물들을 자료화면이든 아니면 방송 프로그램이든 의지가 있는 개인이나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자유롭게 활용해서 2차적인 저작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이 더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에 모든 KBS의 영상 저작물을 아카이브에서 공개하라는 것을 세 번째 공약으로 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야기했던 방송 정상화 공약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대선 과정에 그런 부분을 놓치셨다면은 그 당시 국민들이 어떤 언론 공약을 보고 윤석열 정부에게 표를 던졌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짚어봐 주십시오. 그 당시의 선거 컨셉은 자유를 창달한다는 것이었고 창의성을 진흥한다는 내용이었지 어디에도 방송이 한쪽 성향을 띄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공정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규정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의 공약,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달라진다는 그 아주 오래된 진실에 가까운 격언이 그대로 동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람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2021년 당시에 언론중재법 관련된 갈등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 당시에 민주당이 언론에게 사실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려서 잘못된 내용을 보도했을 시에 회사가 망할 정도로 민사배상을 물리자는 법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법안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주체가 바로 지금의 국민의힘이고
그때 국민의힘이 연대했던 세력이 지금 국민의힘이 좌파 노조라고 낙인 찍어서 이야기하는 언론 노조입니다. 그 당시 언론 노조 조합원들은 좌파라서 우파라서의 문제보다는 결국 권력이 민사적 배상을 통해서 언론을 막으려고 한다는 사실에 분개해서 일어났고, 그 당시에 그 입장과 결을 같이 했던 것이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 가지고 노력했고, 역설적으로 그 당시에 이 본회의장에서 그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을 막기 위해 가지고 장시간 토론에 나섰던 것들이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당이든 그 집권 이후에 아니면 힘을 가졌을 때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과감하게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결국 이 평행선의 줄다리기는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결코 마무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사선임 구조를 21명으로 늘려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법안,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못 판단하시는 그런 언론 장악에 대한 기도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속적인 제도냐에 대해서는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하면서도 다소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상황이지만은 장기적으로 이것이 매번 또 다른 갈등을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창당하면서 먼저 이야기했던 바가 결국은 어느 정도는 대통령과 여당의 현행대로의 사실상의 임명권을 인정해두되, 반면 정말 방송사 내에 노동자들이, 방송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인물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면은 그것에 저항할 수 있도록 임명동의제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개혁신당에서는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 같은 경우에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그것도 아주 이상한 방안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현행 제도가 국회에서는 새로운 법이 통과되었음에도 아주 소중하고 간헐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제2요구권이라는, 거부권이라는 이름으로 되돌려지게 되면 현행 제도대로 가면은 유리하다라는 판단으로 어쩌면 이런 정국이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투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한 협의라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우리가 22대 국회에서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제가 해야 될 정치활동의 예고편과도 같은 것입니다. 각자 이번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없애기 위해서 개헌까지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개편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과 관련된 법 하나 조율해서 해결해내지 못하는 국회가 개헌을 입에 담고 권력구조 개편을 입에 담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국민들이 듣기에 너무나도 생경한 목표로 들릴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방송 관련 법안부터 타협의 길로 여야가 나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전 역사는 의외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과정들을 겪어왔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국정을 펼친 데 있어서 오직 믿을 거 하나라고는 제2요구권 하나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이것에 의존하시겠지만, 제2요구권이라는 것은 방어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입법에는 활용될 수 없는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대통령께서도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결국 여야 간의 타협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2요구권 거부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태동했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로마사에서부터 태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로마사에서 두 명의 집정관을 놓고 각자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로마 공화정이 설계되었을 때, 그것이 결국 귀족과 귀족과의 대립으로 귀결되고 많은 다수의 의견이 배제되는 상황이 되겠다 보니까 결국 평민들의 대표인 호민관을 뽑아서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비토 제도의 모태이고, 그것이 현재 대통령께서 행사하고 계신 제2요구권의 모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 비토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강자에 대해서 약자가 본인의 권리를 지켜내는 수단으로 활용했을 때 그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2대 국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방어적 권한이 아니라 마치 국정 운영을 이것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운영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 방송 관련 우리 사법에 대해서 그 거부권 하나만 믿고 결국에는 시간만 보내면, 그리고 정해진 절차 때마다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면은 이 길고 긴 갈등이 매듭지어진다고 착각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결코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 방송이라는 것은 절대 장악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인용하셨습니다마는 결국 미국의 정치가 토머스 제퍼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문 없는 정부냐 정부 없는 신문이냐에서 정부 없는 신문이 더 옳다. 물론 그때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사 사장이었으니까 조금은 걸러드려야겠지만은 그래도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일깨워주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장악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지난 2, 3년 동안 목도했습니다. KBS의 경영진이 교체되고 난 뒤 아침 라디오 진행자도 교체되었고, YTN이 민영화되고 난 뒤 아침 라디오 진행자가 교체되었고, 그들은 각각 대통령과 아주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보수 계열의 유튜버들입니다. 이 유튜버들이 각자 몇십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채널에 이끌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도 상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KBS와 YTN의 아침 라디오 진행자 자리에 들어가고 난 뒤 기존의 정부 여당에서 비판에 맞지 않던 진행자들보다 더 좋지 않은 성적표를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제가 말하는 지표는 실시간 시청자 수, 언론 피인용 횟수, 청취율 등을 이야기하고 나름 객관적일 수 있는 지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성공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다시 이 방송사법에 대한 거부권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얻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근본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KBS를 바꿔내지 못했고 MBC에 대해서도 그러하지 못할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가지지 못할 거면 부숴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유명한 대사처럼 정말 어떤 대안 없이 이 공영방송의 틀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저는 오늘 이 토론에 나선 것입니다. 참으로 우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무제한 토론을 위해서 어젯밤부터 국회에 와서 대기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에 오는데 그 여의도 지하철 안에서 저에게 어떤 여성분이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맞닥뜨려서 누군지 잘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저와 같이 방송을 했던 KBS 더 라이브 제작진이었던 여성이었습니다. KBS 사장이 바뀌고 나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조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라디오 진행자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더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우선 결방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가까이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지 판단하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결국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더 라이브라는 KBS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던 수많은 젊은 방송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이죠. 그리고 그들은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 한 달 가까이 그것을 폐지시킬지 아니면 잠시의 휴식 뒤에 살려놓을지조차도 말해주지 않고 말 그대로 경영진이 그 취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방법으로 그들을 희망 고문했던 것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고용 유연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일하던 분들이 일을 그만두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글쎄요, 제가 아는 한에서 어떤 경영인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비정규직과 계약직에 대한 고용 유연성에 고민하는 사람 봤어도 성과가 잘 나오고 시청률이 잘 나오고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을 없애면서 고용 유연성을 얘기한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 콘텐츠 제작자들, 작가들 자부심을 잃었겠습니까? 3년 넘게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어디 가서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했던 젊은 세대가 그 안 좋은 결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방송 장악이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방송 정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엇이 정상화된 것입니까? 경영 실적이 개선되었습니까? 시청률이 올랐습니까? 인용 보도가 많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한번 찍어 먹어보고 다시 또 다른 영역으로 전개시켜 나가봐야 될까요? 이번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서 3일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존경하는 과방위 동료 의원님들이 계시지만은 과방위에서 이번에 국민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진숙 후보자의 해명이 되지 않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답변 못하는 가치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불만족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주목했던 것은, 그래서 제가 더 중점적으로 질의했던 것은 과연 이진숙 후보자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많이 질문했습니다. 처음에 계속 얘기 나왔던 것은 언론 노조가 좌파 노조인 만큼 그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신청했던 증인과 참고인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사정이 있었던 것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도 어떤 분은 MBC의 사장이었고 어떤 분은 MBC의 간부였고 어쩌면 이 극한의 진영 대립 속에서 억울한 이야기들이 각자 있는 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겪었던 억울함이나 아니면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 여당,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의 바로잡는, 사실 바로잡는다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지만 그 교정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젊은 세대가 이야기하는 받은 대로 갚아주는 미러링에 가까운 것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과방위원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답변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당했느냐가 내가 얼마나 저들에게 복수해야 되는지를 규명한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문명이겠습니까? 내가 부당하게 당한 일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도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결국 문명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완전 누락된 상태에서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무슨 영업비밀이라도 되는 양 그것을 숨기는 것에 너무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톤은 절제했지만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바로잡겠다는 것이냐? 저는 3일간 제가 만족할 만한 또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네 편 내 편 하면서 결국 방송이라는 확성기가 우리 편에 유리하게 동작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 올바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정이 뭡니까? 바로잡는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방법론을 어떻게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진숙 후보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인식대로 만약에 MBC 문화방송에서 좌파적 성향을 갖췄다고 하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 수가 89%에 달한다면은 그 자체가 수치적으로 문제인 것이냐, 그 수치를 교정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도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89%라는 수치가 다소 놀라울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을 교정하는 행위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편의상 현재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두 당의 우세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서 80%, 90%의 득표율이 나오는 선거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교정의 대상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야 바르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호사가들이나 저쪽에서는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되느니 이런 비하적인 발언으로 유권자를 폄하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법안 따위로 교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습니까? 비슷한 고민을 저도 안 해봤던 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빨간당의 당대표 할 때 절대 공략할 수 없다는 지역, 진짜 90%의 상대당이 90% 득표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감히 국민들을 교정하겠다고 나설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90%의 지지율이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누적된 역사가 있었고 오히려 교정해야 될 것은 그 역사를 바라보는 잘못된 관점이었던 것이고 그 잘못된 관점들을 바로잡고 결국에는 그간 응어리졌던 것을 풀어내는 것이 조금이라도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 아니었겠습니까? 89%의 언론노조 조합원을 MBC에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께서는 방통위원장이 되시면은 MBC의 사장 선임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이진숙 후보자는 본인은 직접적으로 MBC 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언론 노동조합 또는 좌파 우파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으신 것이냐 없으신 것이냐에 대해서 물었고 이진숙 후보자는 선입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인이 좌파라고 언급했다고 해가지고 누군가를 나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계가 아주 합리적으로 동작한다면은 MBC 사장은 KBS와는 다르게 지금까지는 MBC 사내 인물이 항상 임용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만약에 그 전통이 지켜진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이번에 경영진 교체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다음 사장 또한 MBC 출신의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좌파냐 우파냐 가리지 않고 언론노조 조합원이냐 아니냐 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말 그대로 실력만으로 MBC 사장을 선임한다면은 그 바로 주장하는 89%의 확률로 정권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장이 선임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것을 원하는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말장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부당하게 MBC 사장을 선임한다고 했을 때는 그 비율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정하려고 달려든다는 것은 거꾸로 이 비율과 어긋나는 형태의 임원진 선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사장이 교체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과거 2012년, 2013년 그 당시에 MBC에서 있었던 갈등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못합니다. 결국 자신과 뜻을 다르게 하는 직장 동료들을 한직으로 발령냅니다. 과거에 MBC가 드라마 촬영장이 거대하게 운영되던 시절에는 보도 역할로 평생 MBC에서 일했던 사람이 갑자기 용인에 있는 드라마 촬영장에 말 관리하는 역할로 발령 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MBC가 상암동에 신사옥을 건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취재밖에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신사옥 건설단으로 발령 나기도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도 비록 이 자리는 안 계시지만은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나중에 또 정권이 바뀌고 나가지고 본인이 천직으로 여기던 보도 역할을 벗어나가지고 정말 창고 같은 방에서 인터넷 하나 안 깔아주고 면벽 수행을 하도록 시켰다는 것에 분개해서 정치를 하신 분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했던 면벽 수행이 부당하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면벽 수행해야 될 상황에 대해 가지고 더 큰 감수성을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문명적인 태도일 것인데 지금 보여지는 상황은 가장 자연 법칙에 가까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당한 만큼 갚아준다. 이 정신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입장입니다. 저는 정말 이 언론 장악, 방송 정상화, 제가 양비론이라도 하려면은 그 어딘가에 중간쯤에 답이 있다고라도 얘기할 텐데 사실 애초에 두 개의 방향성이 둘 다 저는 잘못되었다 보기 때문에 어디 중간점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우원식 의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중재안을 다시 한번 언급해보고 싶습니다. 이 방송과 관련된 입법 그리고 그에 파생되는 거부권의 행사, 이것은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우리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갉아먹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 대표자인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서 왜 우리는 합리적인 토론 과정도 거치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무제한 토론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방송 장악 가능하지도 않고 한다 하더라도 독이 든 사과여야 될 뿐입니다. 보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삼키는 정권은 지금까지 항상 그 다음 선거에서 패배해 왔습니다. MBC 얘기를 하는 방송문화진흥법이다 보니까 MBC의 현재 상황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MBC가 잘못되어 있다는 판단 자체에 다수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난 2, 3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상당히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방송 MBC의 경영 성과는
그 전에 어느 경영진보다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것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MBC 지금 흑자 아닌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답변은 다소 이색적이기에 오늘 국민들께 소개합니다. 흑자의 질을 따져봐야 된다. 불황형 흑자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듣고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 불황형 흑자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결국 드라마 제작하던 것을 제작하지 않아서 흑자가 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드라마 많이 보시겠지만은 과거에 수요 드라마, 목요 드라마, 주말 드라마, 옹기종기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채널 고정하고 시청하던 시대의 드라마라면은 지상파 방송사가 그 권한을 독점하고 드라마 제작에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드라마라는 것은 TV 수상기에서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손바닥 안으로 들어온 상황이고 바쁜 일상 속에 지친 직장인들은 기다려서 보기보다는 OTT 서비스에 가입해서 몰아보는 문화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 경영 환경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변화해야 하는 것이고 MBC 문화방송 경영진은 그 길을 따라간 것뿐입니다. 오히려 시대에 적응하고 그에 따라서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런 경영 실적을 낸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가지고 불황형 흑자니까 당신은 경영 실적이 좋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거면은 그러면 다른 경영진은 와가지고 무슨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런 것 하나하나 우리가 결국은 정치인으로서 많은 영역을 감사하고 예산을 심사하고 법안을 만들어서 세상의 질서를 만든다고 하지만은 말이 안 되는 것들을 현실에 강제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진 권한과 권력을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AI는 원래 모든 것을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지금까지의 AI는 사람과 다르게 목표를 지정해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로봇이나 어떤 AI를 저희가 이용한다고 하면은 무엇에 최적화해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낼 것을 요구할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AI에게 만약에 MBC 경영을 맡겨본다면은 우리는 그에게 뭔가 지침을 내려줘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라고 지침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공정하게 방송을 만들라고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가장 무책임한 정치인은 그리고 가장 무책임한 사람들은 어중간한 얘기를 합니다. 상업적으로 성공하면서 공정한 콘텐츠를 만들어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것을 비유할 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얘기하죠. 프랑켄슈타인 같은 거죠. 코가 예쁜 사람과 눈이 예쁜 사람, 귀가 예쁜 사람의 얼굴을 모아놓으면은 그것이 꼭 조화롭게 아름다워 보인다는 생각을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정성과 상업성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쫓으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사장 도대체 누가 해낼 수 있겠습니까? MBC는 거기다가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곳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으로 분류하지만 또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경영실적이 나쁘면 정치인이 불러다가 뭐라 하기도 하고요. 그걸 사유 삼아가지고 사장을 해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 거기서 과연 공정성은 또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면 다 경험해 봤을 것이 뭐냐면은 토론입니다. 방송사에서 진행한 토론도 있고, 우리가 지역구에 출마하면은 의무적으로 지역별 선관위에서 관장하는 선관위 토론합니다. 어느 지역에서든지 간에 선관위 토론은 정말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너무 공정해가지고 상호 질문도 제대로 못하게 합니다. 너무 공정해가지고 A, B, C, D 순서를 지어가지고 A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B가 얘기하고 C가 얘기하고 D가 얘기하고 그 다음 차례 순서 바꿔서 B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 C 얘기하고 뺑글뺑글 돌아갑니다. 기계적인 중립으로는 이보다 더할 나위 없을 만큼 좋은 방식입니다. 왜냐? 발언 시간이 딱딱 공정하거든요. 근데 그 토론이 재밌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그 토론이 보고 싶은 토론입니까? 저는 선관위 토론 지금도 보면서 저거 왜 하나 싶을 정도로 그냥 요식행위성을 하는 토론 같은데 지금 방송을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데에는 론이라는 기능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은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전달하고 싶은 바를 전달하는 기능도 있지만은 반대로 국민들의 의사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기능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을 언론을 장악해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주입하려고 한다 해도 국민들은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여론조사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만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약 30% 초반대의 지지율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조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 중에 3분의 2가량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공정이라는 것은 과연 그런 국민들의 판단과 언론의 판단이 비슷한 것을 공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선관위 토론처럼 기계적 중립을 지켜가지고 오늘 뉴스 아젠다를 보면은 잘한 거 하나 못한 거 하나, 잘한 거 하나 못한 거 하나, 잘한 게 숫자가 부족하면 억지로 만들어내서 채워놓고 이게 공정일까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왜곡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확성기의 역할을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맛깔지게 확성기 역할을 해내는 언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음성은 그 확성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래방에 가도 노래방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면은 노래방 기계가 조금씩은 보정해 줍니다. 목소리가 좀 가는 분에게는 에코 기능을 집어넣으면은 조금 울림이 더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보정해 주기도 하고요. 노래방 기계가 만약에 내가 음역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낮춰서 부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게 노래방 기계가 가긴 부가 기능이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아무리 그 노래방 기계에
에코 기능이나 아니면 키 조절 기능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박자를 못 맞추는 분, 음정을 못 맞추는 분은 잘 부르게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언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애쓰는 과정 속에서 저는 국민들만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저희가 이 무제한 토론이 끝나고 아마 가결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이 방송사법에 대해 가지고 제2요구권을 또 사용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2요구권을 사용하신다 한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방송 대립구도를 해결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의원님들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분들께 우원식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재를 기본으로 해서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 각자 할 말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한번 토론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스스로의 육성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사를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 그렇게 해도 아마 국민들이 믿을지는 의문이지만은 대통령께서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을 우선 보여주시고 대통령님은 대통령대로 그 권위를 바탕으로 해서 이 갈등을 중재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의회 대표자로서 그 중재 과정을 조율해 주시면은 아마 그래야 국민들이 야, 국회가 뭔가를 논의할 줄도 아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개헌이든 아니면 나중에 경제 살리기 입법이든 필요한 것들을 토의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2요구권, 거부권이라는 거는 입법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입법을 하는 데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방송에 관해서 공정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때요. 공정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저 개인 이준석에게는 방송이라는 것은 정말 고마우면서도 각별한 존재였습니다. 제가 정치 활동을 하는 10여 년의 기간 동안 방송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 제가 정말 고마웠던 것은 많은 분들은 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방송에 많이 나갈 수 있느냐. 특혜를 입은 거 아니냐라는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방송을 하면서 정말 많은 특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의 특혜를 받았을까요? 진영 윤리의 특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보수정당에서 활동하면서 보수정당에서 스스로 낙인 찍어가지고 저 방송은 좌파 방송이야. 저 진행자는 좌파 진행자야. 저기는 편향적으로 진행하니까 가면 안 돼. 이런 말을 들었던 방송마다 방송국마다 그런 것만 골라 나갔거든요. 그건 제가 좌파라서가 아닙니다. 왜냐? 저는 어느 진행자가 있든지 어느 방송국에 어느 성향이 있든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방송을 운영하는지 결국 방송이라고 하는 매체는 너무 공정해서 결국은 듣고 판단해 주시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어떤 방송사가 정권 친화적이라 가지고 좌파 방송이라고 만약에 보수 쪽 인사들이 지적하면은 저는 그런 곳에 다 나갔습니다. 지금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주목을 받았던 여러 가지 토론들 다 어떻게 보면은 보수 쪽 출연자들이 출연을 거부했던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젠더 이슈가 정말 크게 부각되었을 때 저는 정말 제가 그때까지 30 넘게 살아오면서 젠더 이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당시에 보수 진영에서 좌파 방송이라고 지적하던 MBC 라디오에서 저와 함께 여성주의 운동을 많이 했던 신지혜라는 분을 방송에서 토론을 통해서 겨루게 해줌으로써 그 이야기를 다룰 수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게 젊은 세대에게는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겠죠. 지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전장현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다른 방송국은 다루지 않았지만은 결국 보수 진영에서 좌파 방송국이라고 지적하던 JTBC에서 2시간 넘게 전장현 박경석 대표와 토론하면서 그것을 이슈화시킬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역설적으로 보수당의 당대표가 선거를 치러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뭐가 달랐습니까? 예전에 2011년 말에 종합편성 채널이 생겼을 때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보수 성향의 언론사들이 대주주로 있는 종합편성 채널들이 매우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저 방송은 나갈 필요도 없다라는 판단 속에서 종합편성 채널에 대해서 1년 넘게 출연 거부를 했습니다. 언론을 성향을 나눠서 편식해서 출연하는 그런 것들이 선거에 어떤 결과를 미쳤는지는 그렇게 자명합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년 넘게 이어졌던 민주진보 진영의 종편 출연 보이콧은 그 당시에 2012년 4월 11일 총선과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 지형에서 보수 진영이 승리하게 만드는 오히려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방송에 대해 가진 선입견, 우리에게 좋은 것만 편식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 자체가 정치 세력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패배의 씨앗이 되는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선입견들, 이것부터가 우리가 스스로 교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방송을 진행한 데 있어가지고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고민해봤으면 하는 주제들이 저는 또 있습니다.